예, 대단한 소개를 받은 김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법령을 포함해서 정책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인 의제가 공공의제가 되고 그 공공의제가 정책의제가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죠.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법령 개정은 아마 우리 사이에서 그런 충분한 그 의제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보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물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과연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게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자면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과연 현장의 청소년 활동을 진흥시키는 그런 본연의 명분과 내용을 담고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개선 보완하는데 오늘의 자리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를 공식적으로 제기해 주실 두 분의 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진흥법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제기라는 제목으로 현재 재단법인 동천에 계시는 김차연 변호사님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네, 실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정진흥법이 청소년계에 갖는 의의와 법 개정 과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광운대학교 조남옥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발제와는 다소 약간의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는데요. 먼저 청소년활동 현장의 위축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의 이승훈 관장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개정진흥법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짚어주실 건데요. 청소년 인권 활동가 주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군포 청소년 문화예술에 계셨고요. 지금은 인생나자 작업장 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지수 선생님께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네트워크, 연대에 대한 생각을 아마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연대의 모색 및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이지양 국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차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례라고 말씀하셨지만 학생으로 봐주신 건 전혀 실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5분 저희가 지금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거 가장 최우선의 오늘의 발표에서는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면서 글은 다 썼으니까 그 시간 내에 전달을 잘 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사실 처음에 문제가 제기된 당시에는 너무 늦게 발견한 감이 있어서 법적으로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그 이의 제기를 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후에 법적인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바로 발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 문을 중심으로
있을 텐데요. 발제문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쉽게 풀어내려고 했는데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발제 글을 좀 봐가시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며에서 쓴 부분은요. 사실 그동안 있었던 논의의 배경입니다. 처음에 2013년 12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청소년 활동진흥법인가 통제법인가를 구호로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 일자가 말해주듯이 지난해 5월 28일자 개정으로 충분히 혼란스러웠던 청소년 활동 현장은 12월, 이제 1월이죠. 최종 시행일 1월이었었는데 1월 개정에 대한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2013년도 5월에 개정된 게 이동 숙박형에 관한 신고제였고요. 그에 대해서 12월에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서 1월에 개정이 된 것이 전체 청소년 활동,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한 신고제입니다. 그 종전에는 한가 설명을 드리면 이동 숙박형에 대한 신고제였는데요.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한 신고제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 활동 전체에 대한 신고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이동 숙박이라는 제한이 없어지고 숙박형이라는 제한이 그 수련 활동이라는 수련에 대한 제한이 들어갔는데요. 아시겠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청소년 수련 활동과 활동은 거의 계면이 혼동되어서 쓰이고 있죠.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서는 청소년 활동법의 구성과 안전 관련 규정을 먼저 개괄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개정 청활법, 저는 청활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진흥법이죠. 주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 청활법이 가진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개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던지며 고민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미리 여기도 썼지만 고백을 하건대는 이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제안이다 라는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던지는 수준에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활법의 구성 및 안전 관련 규정은 발제문이 상당히 긴데 법조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었고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2013년 5월 28일자 개정 전, 그러니까 이동 숙박형 신고제가 들어오기 전에 법이 왼쪽 편에 있고요. 오른쪽 편은 2014년 1월 21일 이제 시행 예정을 앞둔 그 법이 오른쪽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시행일은 지금 7월 22일이 시행일이고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예, 좀 잘못 적어놨네요. 1월 21일에 개정이 통과가 됐고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은 맨 왼쪽에 1장, 2장, 3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이 총칙, 2장이 활동의 보장, 3장이 시설에 관한 것, 4장이 활동 지원에 관한 것, 5장이 교류 활동의 지원, 7장이 보칙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4년 7월에 시행이 예정된 청활법에는 그 제일 많이 크게 변한 부분이 제 2장 부분이죠. 2장이 청소년 활동의 보장 부분인데 여기에 제 9조의 2부터 9조의 7까지의 조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네, 그게 알고 계시다시피 신고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신고하는 내용, 건강상태 확인하는 부분, 정보 공개, 정보 표시 고지,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 활동의 제한 이런 이 조문이 청소년 활동의 보장에 들어갔습니다. 넘겨보시면 그 제4장 청소년 수련 활동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원래 인증제가 주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인증제가 인증 의무화로 바뀌었고요. 제39조 청소년 수련 활동의 위탁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제4장에서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그 안전에 관한 규정만 좀 추려놓아 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개정 전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인데요. 개정 전에는 사실 표가 다 비어있죠. 네, 활동에 관한 안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수련 시설에 관한 규정들이 10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네, 10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왼편에 다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수련 시설에 관한 내용들만 있었습니다. 안전에 관한 내용이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뭐
구체적인 안전 기준까지 제시되어 있고요. 허가에 관한 요건들도 제시되어 있고, 뭐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그런 과태료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절차나 안전 기준 같은 것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 시행을 앞둔 청와의 법에는 오른쪽에 막 다 들어가 있다시피 청소년 수련 활동의 계획의 신고를 중심으로 한 안전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좀 넘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7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청와법에는 두 차례의 개정으로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활동 보장의 장인 제2장의 신고 의무,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정보 공개 및 표지 고지 의무, 청소년 수련 활동의 제한이 신설되었고 지원의 장인 제4장에 위탁 제한이 추가되고 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제2장만 놓고 보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여야 할 각종 시책, 행정적 지원을 정하는 장에 그 목표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적 방식 안전 관련 조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안전에 관한 규정만 놓고 보면요. 개정 전에는 수련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 시설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시설 기준과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수련 시설에 대하여 수련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였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이에 추가해서 수련 활동 주체자에 대하여 사전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 대상인 청소년 수련 활동의 기준으로 법적 근거 있는 단체와 개인인지,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숙박을 하는지, 일정 규모가 있는지, 위험도가 어떤지를 기준으로 제시해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큰 차이점은 예전에는 안전 기준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수련 활동에 사실 안전 기준에 관한 건 법에 없습니다. 다만 신고할 것을 두고 있는 거죠. 신고 요건은 있지만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엔 수련 시설을 할 거면 여기에 소방물 배치하고 한 방에는 몇 명씩 투숙할 수 없으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청소년 수련 활동에 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던가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예, 그런 안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보험 가입 의무라든지 몇 명이 수련 활동을 떠날 건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개정 청와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5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는 수련활동 사전 신고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규정이라서 좀 어려워서요. 제9조의 2에 보시면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서 지도 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 중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활동이 좀 받아야 되는지 애매하시죠? 뒤에 넘겨보실게요. 네, 다른 부분은 다 제외하고요. 바로 표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실게요. 26페이지입니다. 네,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조문 자체가 너무 헷갈려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만든 표인데요. 두 부류로 나눠서 2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 그리고 또 한쪽은 일정 규모 미만이고 위험도가 높지 않은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법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숙박형과 비숙박형, 숙박형, 비숙박형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신고를 해야 되는 곳은 진행법에 따라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부분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기 검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모집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법률에서 지도 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이거나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이거나 36조 제2항에 따라 스카우트 주관단체 등 연맹 이런 단체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되고요. 죄송하지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 부분만 쭉쭉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입니다. 네, 먼저 청소년 수련 활동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입니다. 관련해서 청소년 활동진흥법도 보고 청소년 수련 시설에 관한 조문도 보고 여성가족부 사전 신고자 안내문도 참고를 했고요. 인증 대상인 청소년 수련 활동 이렇게 쭉쭉 검토를 했고 마지막으로 초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는 아래쪽에 보시면 네, 쭉쭉 검토한 내용들과 현장에서 법이 운용되는 것까지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이란 법이 전제하는 것과 같이 혹은 흔히 떠올리는 것과 같이 위험한 활동이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의 법은 마치 청소년 수련 활동을 위험한 활동이다 라고 바라보고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지만 현재 다른 법이나 현장에서는 위험한 활동이 아니라 수련 활동은 대부분의 청소년 활동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둑대회를 1박 2일로 진행을 한다. 그것도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수련 활동의 개념은 흔히 산악훈련과 같은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 활동을 수련 활동이라 얘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을 해석해 보아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미술 시 제한되는 모집 활동인데요.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보완하도록 하고 보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신고가 유효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쭉 검토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활동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모집 활동이 뭔가? 계획도 하지 않은 단계 혹은 딱 참가자 모집하는 거, 홍보하는 거 과연 모집 활동이 뭘까 보았는데요. 네, 마지막 부분 보시면 대부분의 준비는 마치고 오로지 참가자와의 계약만을 염두에 둔 단계에서의 모집 활동이라고 보입니다. 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다 계획해 왔던 것은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단계에서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네.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1호입니다. 1호는 다른 법률에서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다른 법률은 여성가족부 사전신고자 안내서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진흥법 이외의 법률은 모두 다른 법률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다른 법률에서는 안전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 지도 감독은 사실상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다른 법률에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 지도 감독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안전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라면 신고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모 등 보호자가 누구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이모는 보호자인가? 아니면 이웃 아주머니는 보호자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판례도 보고 다른 법들도 검토한 결과 종합해서 검토를 하면 법 해석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여가부에서 어떻게 지침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등 보호자는 청소년 수련 활동에 참여하여 수련거리라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며 보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으로만 보면요. 근데 지침을 어떻게 마련할까지는 여가부의 몫이지만 법률상으로 보면 꼭 법적 대리인이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종교단체의 부분 보시겠습니다. 종교단체는 사실 여가부 사전신고자 안내서에 다 아시겠지만 종교법인이나 종단, 교단, 유지재단 등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단체는 다 포함됩니다.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중 제32조 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요. 그 마지막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결국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미만이고 엔드입니다. 미만이고 위험도가 높지 않은 수련활동 중에서 비숙박형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숙박형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일정 규모가 넘거나 위험도가 좀 있어도 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 나로 넘어가서 정보 공개 확대에 관한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정보 공개 확대에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추가된 것은 온라인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활동진흥원을 위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공개되는 내용은 청소년 활동 세부 내역서만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여과부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다른 내용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또는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 활동 세부 내역서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조문만 제9조의 6을 보시면 지금까지 신고 대상인 조항을 보셨는데요. 그 활동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했었죠. 근데 제9조 6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 그러니까 단체나 개인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될 경우는 부모 등 보호자, 그다음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엔 가능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그 표로 보실게요. 29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머리를 한번 바짝 정신을 차려보시고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실게요. 이게 좀 제가 봐도 살짝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그 맨 왼쪽은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인가 여부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 신고는 활동할 때 신고했나의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련 활동이 가능한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표가 2개 있는데 위에 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신고 등록 허가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인데 활동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당연히 수련활동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다. 근데 활동 신고는 했다.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만 이런 경우에도 부모 등 보호자가 가거나 종교단체이면 다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번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 수련시설들의 경우일 텐데요. 진흥법에 따라 등록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다. 보통 생각하는 수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활동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받았다. 근데 활동 신고를 했다. 그럼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받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은 단체인데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면 활동 신고하지 않아도 다 가능합니다. 네. 영리법인 또는 영리사업자다. 그러면 활동 신고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제 9조의 2와 9조의 6을 이게 섞어놓은 표고요. 근데 이제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근거도 있고 활동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예. 이 표를 이해하실 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은 법적 근거가 있나 활동 신고가 있나. 지금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의 예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활동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요. 네.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에 보시면 인증 의무제입니다. 좀 스피드를 낼게요. 네. 인증 의무제는 그것도 바로 표로 보시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네, 현재 법은 인증을 예전에는 재량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였는데요. 이제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 의무제인데요. 인증 의무가 있는 곳은 여기 표의 검은색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했던 거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인증 의무를 받도록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스카우트 주관한테 여긴 또 안 받아도 되는데 여가부령으로 정하거나 근데 법 해석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다음에 말이 보시면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위탁 금지 및 프로그램 위탁 제한입니다. 조문 검토론의 마지막입니다. 33페이지인데요. 지금까지 주요하게 보신 두 가지가 신고하는 부분 보셨고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활동할 수 없다라는 부분 보셨고, 마지막에 유효 조항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병대 사건 뭐 이런 사건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그냥 민간 영리 업체에는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한 건데, 2항에 보시면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위탁하려고 하더라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맨 마지막에 그 4 문제점 위에 보시면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대안학교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고자 부산에 소재한 허가받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수련활동을 전부 위탁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전부 위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예를 들면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해양수련원에 해양활동 위탁하고자 하여도 그 해양활동이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되게 지루한 네, 작업이었다면 이제 문제점에 보시면 첫 번째는 청소년 수련활동 개념의 모호성에 따른 혼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활동인지 교류활동인지 수련활동인지 뭐 헷갈리기 때문인 거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뭐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 공무원조차도 그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에 보시면 이에 따라 청소년 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첫 번째가 모호성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예, 이거를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고 갈 수 있나 뭐 이런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위축의 효과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신고가 통제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고 제도라고 하면 사실 집회 신고처럼 집회 신고서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하겠다라는 신고만 하면 되는 그게 신고제인데 이 법상 신고는 사실상 요건이 굉장히 무겁고 그 판단조차도 애매해서 이게 과연 단순한 그 신고제라는 그 목적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지적입니다. 다 부분을 보시면 사전 신고제에 따른 안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정당성 및 형평성의 논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신고제를 통한 안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지점인데요. 신고제라는 규제 방식의 특징상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의 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안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 신고제는 법령이 정한 요건에 신고 서류를 갖춰서 딱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사람도 신고를 받은 사람도 업무가 끝납니다. 그게 바로 신고제의 특성이죠. 사전적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후로는 사실상 뭐 없는 신고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제의 특징이고요. 탁상에서의 서류 심사에만 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법에 보면 그 신고를 하면 관련된 지자체에 지자체 간에 알려줘서 거기서 소방시설이나 이런 거 지원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그림을 생각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신고 과정에서 만약에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신고 내용을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끔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놀이를 간다. 그러면 튜브를 몇 개를 비치해둬야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있고 이거를 준수했는지를 신고하게끔 해야 하지만 지금 신고제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 그래서 과연 그 내용이나 과정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의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 보험을 제외하면 주최자는 신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수리한 지자체는 적법하게 수리하게 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보험으로 처리하는. 예. 네, 넘어가서 불합리한 신고 의무 예외에 따른 신고제의 정당성과 형평성 논란입니다. 이건 다 예상하시겠지만 사실 여기 단서로 빠진 연맹이나 종교단체 이런 데 다 규제해라. 이게 저희 목적은 아니죠. 예,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 원칙적으로 수련활동에 다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한 활동을 빼준 게 아니라 주최 기관을 중심으로 예외를 넣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과연 규제의 취지가 안전 확보에 있다고 할 때 지금의 예외 인정의 기준이 과연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 안전한 뭐 수련활동이나 그런 거 아까 예를 들은 그 바둑대회 같은 거 바둑대회도 사실 위험할 수 있나요? 이게 바둑알을 삼키면 뭐 위험하다거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를 뭐 예외로 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지 주최 기관의 기준으로 예외를 설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시설 기준까지 지켜야 하고 거기에 활동신고까지 해야 하는 역차별이라는 논란까지 생길 수 있는 문제죠. 예.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실제 최근에 일어났던 안전사고들이고요. 주최 기관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신고 대상도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느낌이 오시죠? 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경우에는 자식에 대한 안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지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조치는 필요한 것이 아닐지 그리고 때로는 부모 등 보호자를 떠나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까지 억제하진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는 다양성과 자발성의 저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위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영리업체나 사설업체에 위탁할 수 없는 거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의 수련활동을 전부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건 우리 시설, 우리 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만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다양성을 할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자면 예컨대라고 서울 중구에 소자 수련원에서 천문 관측 프로그램이 기획을 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모아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천문 기술을 익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전부 위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류적인 프로그램만 제공하게 되는 거고 다양한 수련거리 개발이라는 활동 진행의 목적은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14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그때그때 생각해서 하는 그런 활동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증 의무의 역효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인증 의무제를 두고 있는데 원래 인증이란 것이 최저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좋은 모델을 두고 여기에 부합하면 인증을 줘서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게 인증제인데요. 지금은 마치 최저 기준처럼 위험하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빠져나가는 예외인 단체들의 경우에 그럼 과연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가 인증제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또 인증이 이게 뭐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상관없지 않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없이는 인증을 받았음을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위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간접적인 제재 효과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네, 인증제만 보면 오히려 인증 기준의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인증제를 좀 널리 홍보하고 철저한 인증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방점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보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학부모 보호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인증제가 있는 것도 몰랐다. 인증제 이거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증은 의무화해야겠다라고 들어온 곳인데 방점은 거기가 아니라 인증제가 있는지도 몰랐다.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인증제를 좀 홍보하고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오히려 방점이 찍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지능의 선순환으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제목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부담이 됐는데요. 최근에 사건도 발생을 했고 경주에서 꼭 안전이 아니라 우리 활동만 하겠다라는 걸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 사실은 안전이 확보도 되고 그로써 지능도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안전 때문에 그 지능을 억누르는
그 마음을 표현한 제목입니다. 안전과 지능의 선순환으로이고요. 먼저 그 답을 도출하기는 어려웠지만 다만 몇 가지 제안을 던지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 활동의 개념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 청활법은 수련 활동이란 위험한 것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그 규제 방식이라는 것도 통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수련 활동은 곧 청소년 활동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해병대 캠프와 같은 훈련식 수련 활동에 대한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수련 활동이 어떻게 개념화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불가능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어쨌든 열린 청소년 수련 활동의 개념을 전제로 해서 다양성, 주체성, 자발성, 자율성, 창의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네, 이건 위험한 활동이다라는 관점 자체를 좀 깰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전에 관한 담보를 하고자 한다면 그 수련 활동이 위험한 게 아니라 활동 시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정을 하고요.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상정을 하고 그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밀한 지침, 예를 들어 위험연료 행동 요령, 구비 장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을 해주고요. 해당 상황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스키장이면 스키장 교사라고 할까? 그 스태프에게 안전 민감성을 가지고 그 지침을 제공해서 그걸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 그 책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활동 시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란 것은 단지 숙박형이라거나 일정 규모 이상이라거나 이런 걸로 일률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형별로 좀 나눠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소위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수련 활동이 무엇이고 그게 어떤 유형이 있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체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수련 활동 위험한 거니까 다 제한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활동이 과연 위험한 것이고 그럼 어떤 안전 기준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법 분석까지 다 쓰지 않는 말이긴 했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 이해 보시면 이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에게는 수련 활동에 대한 주체성과 자치권을 주체자에게는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정부 기관에는 규제보다 지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미를 찾자면 저는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시간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트워크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 그나마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보다 한 7, 8분 초과를 하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지루해하시는 분보다 조금 더 들으려고 하는 분들의 표정이 훨씬 더 많아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마치 최근에 여러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청소년계는 이런 안전사고로부터 어떤 나오는 사회적 비판, 그 비판으로부터 좀 비껴나려고 하는 숨겨진 의도 같은 게 법 개정 조문에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다소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안전 규정을 좀 과도하게 잡은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쟁점화할 수 있는 요점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18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선생님의 가나다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다는 결국은 사전 신고 제도에 대한 건데 사전 신고 제도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어떤 거를 사전 신고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그걸 이제 모호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의 의무제도, 의무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 있는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위탁하게끔 하는데 거기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서 가나다라 마 외에 끝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선생님들께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사전 신고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해서 얼마나 법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즉
사전 신고 제도에 대한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쟁점되는 부분들을 이번에 개정 법률 안에서부터 뽑아내셨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